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날씨는 덥고 주말이고 시간은 밤 9시를 넘겼고요. 자, 뉴스 몇 가지 먼저 짚어보고 오늘은 시장이 열리는 날도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음 뉴스 채널에서 봤던 기사들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명품이나 한정판, 운동화가 됐든 여러 가지 물품이 됐든 이런 거를 선점했다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되파는 리셀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돈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매니아층, 명품이 됐던 한정판 물품이 됐든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짭짤하게 수익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매스미디어에서 조장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볼 만한 뉴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게 확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십거리로 한번 짚어봤고요. 자, 호남 그리고 친문의 80%는 자, 이낙연 쪽으로 넘어왔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자, 그럼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 대선 후보 경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호남이 80%를 찍어주고 자, 사실상 이렇게 표현되면 좀 어폐가 있지 않아 없지만 친문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자, 80% 호남에서 80%를 밀어준다. 이런 해보나 마난 거죠. 그냥 이거는 현재 그 이낙연 예비 후보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냥 희망사항. 자, 보시다시피 자기가 보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른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대중적인 인지도나 대중적인 신뢰를 많이 받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8 유공자로 알고 있어요, 이분. 여러 가지로 약간은 호남 정서에 기대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정치인을 하시는 분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독특한 대단한 그런 팬덤이나 합리적인 어떤 정책 이런 업적 이런 거는 내세울 건 없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후보한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UFO 맞다 아니다 요 기사도 한번 볼까요? 자, 전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뭔가 추적하는 듯한 따라가는 듯한 불빛으로 쭉 따라가다가 멀리 사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름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이란 분이 저거 UFO 맞다.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요. 아니 이분이 UFO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UFO라는 게 그냥 미확인 비행체잖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 자, 그냥 글자 그대로 UFO는 외계인도 아니고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도 아니고 그냥 확인이 안 된 날아다니는 어떤 물체.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 것 마냥 언론에서나 사람들이 가십성으로 떠들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자,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자, 뭐 광활한 이 우주에 생명체가 과연 지구, 우리,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인간, 지구밖에 없을까?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죠.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 외계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어딘가에, 우주 공간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만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발전시켜서, 자, UFO라는 거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게, 자, UFO가 성립되려면은 일단은, 자, 먼저 그 우주 어떤 공간인가 있는 그 생명체가 인간의 과학 수준보다 월등히 우월한 과학 수준을 달성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월등한 과학 수준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 그들 나름대로의 우주선을 타고, 자, 지구에 왔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 그럼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신의 영역이죠. 뭐 제가 조금 뭐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 과학 기술이면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 인류의 과학 수준으로는, 자, 유인 우주선을 우리가 지금 탐사한 우주 밖으로 날리는 것도 벅차죠. 무인 우주선은 뭐 명왕성을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섰지만 그거는 무인이고요. 유인 우주선을 날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자,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준, 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 걸려도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죠. 글자 그대로. 한마디로 넘사벽입니다. 이 정도 과학기술 차이라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거의 넘어선다고 보면 돼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특정 가능한 어느 정도, 뭐 태양계를 넘어서 뭐 무슨 뭐 복잡한 수식이나 복잡한 기호를 붙여가지고 발견한 사람의 뭐 이름을 따서 그 별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는 일단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온 우주선은 없어요. 그럼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진짜 뭐 거의 빛의 속도 또는 뭐 빛의 속도를 초월한, 자, 이런 수준의 우주선이 날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논리적이지가 않죠. 자, 그냥 단순하게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 생명체가 인간보다 진짜 차원이 다를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지구를 들락날락 해왔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시범 삼아가 아니라 뭐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걸렸다가라도 뭐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자, 그런 어떤 지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의 그런 군사, 뭐 전투기가 됐든 레이더 기지가 됐든, 뭐 지금 인류 수준의 어떤 과학기술 농락하면서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UFO다. 그냥 단순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닌, 자, 엄청난 과학기술 수준의 비행체고, 그 비행체는 뭐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과학 문명을 이룩한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냥 택도 없는 얘기죠.
그냥 0.00000000001%도 합리적이지 않은, 밝혀진 게 0.000000001%도 없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이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각할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 더 허황된 거예요. 자, 뭐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각 나라 각 종교별로 자 천지창조 신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0.1%, 0.01%, 0.00001% 정도 수준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0.000000001%도 안 되는 합리성이 전혀 없는, 차라리 그냥 신화라고 하면은 뭐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이나 뭐 아테네 뭐 이런 애들이 차라리 더 믿기 쉬운 그런 거죠. 자, 뭐 아테네나 제우스나 이런 애들이 더 현실적이고,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외계인이 존재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생명체도 뭐 우리보다 뛰어난 과학 기술 수준이 있다 해도 걔네들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 지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 기술은 정말 넘사벽인 거죠. 자, 어느 정도의 물리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 생명체로서 초월할 수 없는 뭐 빛의 속도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우주의 거리를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광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왔고, 심지어 우리에게 온 정도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하면서 심지어 우리한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됐거든 그냥. 저는 그냥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 기사로는 뭐 윤석열 측에 뭐 이 봉사활동 관련된 입장 표명과 이준석이 확인했다는 자 뭐 일부 후보들의 종용, 뭐 이게 계속 대립되고 있죠. 뭐 윤석열 측은 자기는 참석 안 한 거는 뭐 내가 판단하는 건데 뭐 다른 캠프에 야 너네도 가지 마, 같이 가지 말자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가 확인했다. 응? 확인했지만 자 니들이 부인하고 나오니까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확인했으면 끝난 거지 뭐 더 확인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한 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으르렁 이게 뭔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얘네들은 이러고 있고요. 뭐 얘네들이 이러면 이럴수록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안철수나 뭐 김종인이나 자 당 밖에서 씩 미소 짓고 있겠죠. 뭐 저는 솔직히 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인가요? 이 사람이랑 이재명 부인 김혜경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뭐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둘 다 탐탁지 않은 부분이고요. 뭐 일본은 뭐 람다 변이까지 발생된 부분이고, 신규 확진이 15,000명대. 자, 조금씩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 인구가 1억 5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억 3천 수준? 1억 3천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하루에 15,000명대라고 치면은 자, 1,500만, 150만. 150만이 1%고요. 자, 15만이 0.1%, 15,000명이면 0.01%죠. 그러면 100일이면은 인구의 1%가 확진된다는 이야기고, 점점 심각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직까지 2,000명대로 올라서지는 않고 계속해서
1000명 중반에서 1000명 후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0시 기준으로 뭐 1800명 수준으로 1800명 초반대로 나왔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 이 2000명대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 뭐 어쩔 수 없이 방역 조치를 풀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이 방역 조치가 확진자 수를 확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졌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뭐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효과가 예전만 못지 않은 과거에는 뭐 한 주, 2주 정도 이렇게 바짝 조이면은 뭐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자, 방역을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확진 환자 1823명. 자, 동메달이 하나가 늘어났네요. 누가 동메달을 땄나 보군요. 원래 동메달이 9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뭐 거의 이제 내일 폐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도쿄 올림픽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 올림픽도 이제 뭐 다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이고요.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삼성은 되고 TSMC는 안 된다.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 리포트인데 뭔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미 반도체의 속내. 자, TSMC 중국 내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만, 중국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런 정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중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뭐 한 방에 같이 훅 갈 수 있는 거죠, 도매금으로. 솔직히 뭐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싹 만들어진다면 삼성은 알아서 빠질 거예요. 위험 수위가 온다. 그럼 반드시 미국 쪽에서 사인을 보낼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사인을 무시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TSMC 대만 쪽인데 뭐 대만은 원래 약간 친중파와 독립파가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대만이 움직일 거다. 그것도 뭐 확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은 뭐 TSMC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뭐 현재 수준으로는 TSMC가 한 걸음 반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삼성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 것도 사실이고요. 뭐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추격권으로 좁혀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내심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 반드시 1위를 찍겠다라고 하지만 자 뭐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지만 이 뭐 파운드리 쪽에서도 패권이 삼성전자로 넘어올지 아니면 TSMC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이 파운드리 쪽 패권을 쥐고 갈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자, 미국이 견제하는 상태에서 자, 중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저는 회의적이죠. 자, 어떻게 말하면 미국은 다 가진 나라죠. 뭐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세계 기축동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뭐 에너지도 풍부하고 자, 뭐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 전반 교육이 됐던 어떤 시민 의식이 됐던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인권으로 따져도 중국이 미국한테 인권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히 딴지를 걸 수 있을 만한 적이 없는 거죠. 뭐 막말로 뭐 중국이 미국의 적입니까? 택도 없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편먹고 미국하고 싸운다고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팀을 무서워할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빨을 드러내면 오히려 미국은 좋아하겠죠. 맘먹고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멍청하지 않은 이상 중국도 러시아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잽이나 한 번씩 날리는 수준인 거죠. 자, 드러내놓고 전면적으로 뭐 군사적이 됐든 뭐 경제적이 됐든 뭐 문화적이 됐든 뭐 어떤 걸로 싸우든 간에 택도 없는 싸움인 거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재 전 세계 흐름에서 자, 미국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자, 아무리 뭐 서너 개 나라 정도가 연합한다 하더라도 택도 없는 거죠. 뭐 델타 변이 여파로 뭐 중국 수출이 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 좀 무식한 기사 같은데 델타 변이 여파 때문에 중국 수출이 줄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도 나름대로 뭐 약간은 뭐 체제 변화 나름대로 이제 규제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재편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운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무슨 이런 대도 않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요양병원 돌파 감염 소식도 있는데 당국에서 잘 관리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윤석열 캠프에서 뭐 북한 개입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저거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뭐 되도 않는 이야기 같고요. 뭐 서울서도 그 김밥 업체 식중독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달걀이 원인이라 뭐 달걀값이 뛰다 보니까 달걀 관리를 잘 못했나요? 폐기해야 될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 또는 확실하게 검수하고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달걀을 조금 급하게 유통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생존자의 절규, 한국, 베트남전 피해자 고통은 외면한다. 이 부분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뭐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 군인들, 뭐 그 2세들,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 솔직하게 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 건 사실이죠. 백신 증명 요구에 백신 카드 위조. 하긴 뭐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요구하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위조할 만하죠. 하루아침에 실명되는 무서운 병,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헬스 조선 이해나 기자 리포트고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마비되는 시신경 척수염, 희귀질환. 상식적으로 알아볼 만한 기사긴 한데요. 자, 조선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후 9시까지 1569명. 쉽지 않네요. 내일 0시 기준으로도 1700명대가 예상된다는 코로나 감염 확진 기사고요. 뭐 삼성, LG, 애플 하반기 무선 아이폰, 무선 이어폰 대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 그냥 무선 아닌 유선 이어폰 사용하고요. 이게 뭐죠? 이 귀에다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이폰에서 요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삼성에서 나오긴 하지만 저는 별로 뭐 그렇게까지 막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전자파 속에서 그걸 무선으로 꼭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뭐 그냥 이어폰 필요할 때, 뭐 헤드셋 필요할 때 그냥 뭐 유선 씁니다. 자, 뭐 얼리 어댑터나 여러 가지로 그런 끈 같은 부분이 선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많은 돈을 주고 무선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RNA 치료제가 새로운 금광 골드러시 시장을 부상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확진자 25만 명이 쏟아져도 뭐 초대형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홍정욱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야, 국민들 1년 동안 코로나 방역하느라 지쳐서 좀 풀어줘. 뭐 이렇게 깐깐하게 뭐 꼼꼼하게 불편하게 길게 방역하고 확인하고 절차 지켜가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건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 확진자가 10만 명만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 생각 확 달라질걸요. 예전에 1년 전에 3월경에 마스크 가지고도 난리도 아니었죠. 마스크를 뭐 하루에 한 개씩 쓰지 말고 며칠 더 쓸 수도 있고, 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드니까 약국에서 막 난리 장사진이 일어나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이제는 뭐 마스크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겪을 만큼 겪었다고 이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0명만 찍어도, 뭐 10만 명까지도 아닙니다. 10,000명만 찍어도 난리 날걸요 아마. 자, 우리나라가 좀 약간 호들갑을 떠는 게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약간 나태해진 것 같은,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자, 아마도 우리나라가 10,000명이 아니라 5,000명만 넘어도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자, 밖에 거리 나가면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1,000명, 2,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코로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상 뭐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막말로다가. 근데 막상 10,000명대, 막 20,000명대, 30,000명대 이렇게 가버리면은 억소리 날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미국 시민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은 뭐 마스크도 거부하고 뭐 백신도 거부하고 자기들 잘난 맛의 자유를 추구하고 통제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문화가 이런 거를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시 당국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70만 명이 참가하는 축제래요. 70만 명.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 지금 하루 평균 10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미국이 10만 명이 나온대요. 미국 뭐 인구 끼케야 3억 5천이잖아요. 4억도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7분의 7 빼고 우리나라가 7분의 1이면은 여기가 10만 명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5,000? 15,000 이상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500명?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10분의 1. 그리고 미국이 한창 떨어졌다,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도 그때조차도 우리나라가 방역 훨씬 더 잘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훨씬 더 적었어요. 백신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맞췄지만 그 훨씬 더 많이 맞히고 막 자기들 자랑하고 남아 돌고 유통기한이 지나갔고 폐기한다고 이러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인구 비율로 따졌어도 훨씬 적었습니다. 자,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잘 통제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증시 이야기 해야죠. 어차피 뭐 중심은 돈 버는 문제니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 방역 조치도 순응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한번 하나씩 사부작 짚어볼 거고요. 뭐 이렇게 끝난 증시. 자, 제가 금요일은 솔직히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짜잔, 다우존스는 0.4, 나스닥은 똑같이 0.4. 뭐 소수점 두 자리에서는 0.01%가 달라지지만 자,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혼조죠, 혼조. 물론 한 가지 더 S&P까지 따지면 S&P가 살짝 뭐 0.1% 수준 살짝 오르긴 해가지고 뭐 굳이 판정을 하려면은 자, 뭐 상승세가 더 약간 더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물을 한번 볼까요? 선물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또 살짝 하락세가 강한 것 같은 느낌. 자, 마찬가지로 선물은 다우 지수처럼 0.4 올랐고요. 나스닥은 자, 나스닥 지수처럼 선물도 0.4 떨어졌습니다. 뭐 S&P 선물이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뭐 S&P가 조금 올라줬다고는 하지만 0.1% 수준. 뭐 나름대로 지난달 7월달 뭐 미국 비농업 부분에 자, 취업자 수지가 뭐 90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뭐 리포트가 발표되고 자, 경기 회복세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 물가나 금리 쪽으로도 약간 들썩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니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떨어진 이런 형국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간에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점을 더 유지하면서 우상향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하단으로 갈지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다 저쪽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요. 뭐 7, 8, 9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7월 말에 한번 경기가 꺾인 부분, 수급이 한번 꺾인 부분이 있고 환율조차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뭐 보시다시피 환율이 뭐 110원, 120원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140원대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1140원대에서 떨어지질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그래도 사준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 수, 목, 금은 확실하고요. 월요일은 제가 월요일 날도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8월 첫째 주에는 그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게 다음 주까지 연결될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뭐 보시는 머니투데이 리포트처럼 뭐 고용도 좋고 경기 회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뭐 금리도 오르고 뭐 물가 흐름도 올라서고 있는 모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반영됐죠. 여러 가지 뭐 소비자 물가가 꿈틀거리는 부분이 있고요. 뭐 계란값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가공식품 값도 올라서는 느낌. 뭐 정부에서는 물가를 한 2% 수준 이내에서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계란도 수입하고 뭐 이런 육류,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 추석 물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비축분을 많이 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게 만만하지는 않죠. 이제 곧 뭐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이제 추석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대목장이 올 거고 당연히 물가는 다시 또 꿈틀꿈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7월 초에
4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 들어갔을 때 빠르게 잡혔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휴가 분위기도 만들어졌고, 자, 한 단계 레벨 다운 돼서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휴가지에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우려가 크진 않을 텐데, 지금은 휴가지에서조차도 집단 감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여기에서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뭐 이 분위기대로 또 한 달이 흘러버린다면은 진짜 추석 분위기는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내수 시장도 안 좋을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아무리 수출이 끌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수에서 경제적인 순환이 일어나 줘야지만,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내수 소비,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뭐 기업 실적이 됐든 이런 근로자들이나 투자 활동이 됐든 다 긍정적으로 좀 열심히 빨간불을 찍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자 플러스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뭐 모멘텀이 죽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훼손되려고 하다가 7월 말에 모멘텀이 살짝 훼손되려고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등락폭은 있을 겁니다. 뭐 세로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업, 그 종목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등락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심각하게 한국 전체 경제까지 대변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저점에서 담아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 박스권을 이용한 자 스마트한 스피드한 투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드시 당일 포지션 정리하시고요. 자,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 1-2%, 2-3% 안에 반드시 손절 치시고 다시 타점 잡으시고요. 타점이 2번, 3번 반복돼서 틀린다라고 결과가 나오진다면은 자, 투자금을 줄여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매매 기법을 만들어서 다시 투자를 하셔야지, 누구한테 의지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 뭐 급등주 문자를 받고, 이거는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거 그냥 운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돈 딴다고 그 돈이 내 계좌에서 차곡차곡 수익으로 쌓이지를 않아요. 어쨌거나 승부를 보는 거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터득한, 몸에 체득한 철저하게 지키는 매매 기법, 투자 원칙으로 돈을 버는 거지, 한두 번 운으로 급등주 문자나 누군가가 말해준, 누군가가 알려준, 내가 모르는 그런 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노력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투자하는 거, 기계처럼 원칙을 지키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대응하시고요. 자, 예측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예측했어도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틀린다 싶으시면은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손절하세요. 무조건 가장 짧게 1%, 2%, 3% 이내에서 무조건 손절하시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못 잡으시고 타점이 계속 틀리시는 분들은 투자를 중단하시고 더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부분, 뭐 저점, 고점, 분봉, 뭐 양봉, 뭐 여러 가지 호가창,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셔야 되세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긴 어렵고요.
반드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시고 자기가 왜 이 타점에 들어가는지, 왜 이 타점에 나와야 되는지, 자기가 왜 돈을 벌었는지, 왜 돈을 잃었는지 스스로 다 알 겁니다.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아직은 자기의 어떤 전 재산 풀베팅을 할 정도의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자, 뭐 카카오뱅크 이야기로 종목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뱅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유튜브를 봐도 다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한번 카카오뱅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가 뭐 7만원 언저리인데, 자, 뭐 보시다시피 7만원이면은 이 종목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은행 제 시가총액 1위 은행 준 거죠.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날려가지고 영상을 날린 영상에서 한 이야기인지 안 날린 영상에서 한 이야기인지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카카오뱅크가 은행인가요? 플랫폼인가요? 헷갈리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은행인 거죠. 자, 막말로 우리가 지금 은행 지점을 몇 번이나 가나요? 한 달에. 저는 지금 올해에 은행 지점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 지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어플이나 뭐 온라인 상으로 다 송금할 수 있고, 은행을 간다는 얘기는,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는 얘기는 뭐 단순하게 예금 적금이 아니라 요즘은 뭐 대출 같은 경우도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안 되는 그런 대출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서류상 확인해야 될 그런 업무라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구할 수 있는, 지금 은행이라는 곳에서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화, 단순하게 은행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예금, 적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카드, 증권, 뭐 자산관리, 보험, 모든 거를 다 토탈 서비스를 하는 거죠.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거를 다 뭐 지점을 방문하면서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특화된,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뭐 국민은행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 하나은행이 됐든 우리은행이 됐든 이쪽보다 독보적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자, 여기에서 더 갈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따는 실패했어요. 자, 공모가가 정해지고 나서 시초가가 곱하기 2, 100%가 상승해서 시작되는 그 따에서는 실패했고요. 그래도 뭐 한 2만원 가까이, 2만원 좀 안 되네요. 만원 넘게 상승한 53,700원에서 시초가가 만들어져서 살짝 53,700원이 살짝 깨졌다가 하는 순간 상승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상한가를 찍었는데,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분봉상 보시면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좀 이상하죠. 장중 상한가가 아니에요. 장중 상한가가 아니란 이야기는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호가에, 보시다시피 동시호가에 69,800원을 만든 거예요. 자, 과연 월요일 시장에서 이 흐름, 이 상한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기관도 순매수, 외국인도 순매수, 그렇다면 개인만 팔았다는 이야기죠. 자, 얼마든지 아시다시피 기관이 가진 매물, 외국인이 가진 매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조금 만든 것 같은 자기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어서 최대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빠질 거라는 추정이죠.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저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거고요. 길어야 열흘 안에는 자 폭포수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뭐 따상을 가고 막 연속 상한가를 가고 공모주가, 이런 공모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6천만 주가 터졌잖아요, 거래량. 근데 이렇게 6천만 주가 순환됐다는 얘기는, 물론 상승장에서는 자 이게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상한가가 걸린 게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준 게 과연 매수세만 있었을까요? 이 거래량에 매도 물량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잖아요. 5,9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크게 터진다는 얘기는 저는 길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폭포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 말을 믿든 제 말을 안 믿으시든 자 경계하시고 계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 카카오뱅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딱 경계하시고, 지금 뭐 익절 라인 딱 잡으시고 그 익절 라인 빠질 것 같으면 미리 던지시면 되시고요. 자 그게 아니라 그 익절 라인을 안 깨면은 그냥 수익을 즐기시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제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익절 라인이 깨지는데도 다시 올라오겠지, 다시 안 올라올 겁니다. 만약 그 익절 라인이 깨지는 순간 카카오뱅크는 저 멀리 보내줘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길어야 열흘, 빠르면 일주일, 뭐 월요일날 바로 나올 수도 있죠, 폭포수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계하시라고, 카카오뱅크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물량이 조금 적게 터지면은 그 물량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연속 상한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첫날부터 물량이 저렇게 터진 상태로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뭐 69,800원이지만 뭐 살짝 7만원 보여줬다가도 얼마든지 6만원 아래로 5만원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 뭐 섹터를 조금 나눠가지고 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그 외 종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일단 한 군데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바이오 먼저 모아서 말씀드리고요. 뭐 시젠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리고, SD 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도 말씀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말씀드리고, 알티오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먼저 쭉 한번 뭐 한 주간 흐름이나 뭐 차트, 종목 분석 한번 해볼게요. 뭐 보시다시피 진원생명과학 먼저 보이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을 다져준 7월 말에는 하염없이 떨어졌는데요. 그 하염없이 떨어지던 그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4만원을 지켜주면서 43,000원까지 보여줬고요. 뭐 윗꼬리로 보시면은 45,750원 요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무너졌고요. 요렇게 윗꼬리가 달리다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반복하면은 뭐 다음 주 정도에는 21선을 터치할 것 같고요. 다다음 주 정도에는 뭐 21선을 우상향으로 만들어서 자 긍정적인 골든 크로스로 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진원생명인 과학이 워낙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오히려 그렇게 진행된다면 조금 부정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항상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내에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고요.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은 뭐다? 자, 비행기가 뜨는 그 순간에 너무 빨리 타지도 마시고요. 너무 늦게 타지도 마시고요. 딱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랜딩 기어를 접는 그 순간에 같이 따라 타는 거죠. 그 순간에 타야지 세력들이 다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자, 가장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타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 수 있는 그 순간인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따라 하시려면은 당연하게 연습이 있어야 되고요.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잘 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종목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장기 종목이니까 해당되지 않지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자, 뭐 이제는 뭐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21선이 고개를 들지는 못했지만 자, 다음 주 정도에는 21선이 고개를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돌려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와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나옵니다가 아닙니다.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백신 관련주 순환매가 나오면은 당연하게 유바이오 로직스도 진원생명과학도 긍정적일 거고요. 뭐 바이오 CMO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흐름,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거고요. 프레스 바이오파마도 저점에서 고개를 든 상태죠. 다만 자, 그저께, 어제가 아닌 그저께 전전 거래일에서는 제가 오버나잇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날은 절대 오버나잇 하면 안 되는 거죠. 털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털고 나오셨다가 월요일 시장 시초가나 분위기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먹고 또 먹고. 자, 한번 퍼포먼스가 끝났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종목을 한번 분석하시고 공부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든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당일날에도 여러 번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도 다음 날이 됐든 다다음 날이 됐든 다시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다시 타점을 잡아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승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또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죽는다면은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죽는다면은 하루 정도는 더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포지션 정리,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요 철칙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셔야 되시고요.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손절 쳐야 된다는 거. 자,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꺾인 순간에서 1분 이상 보지 마세요. 딱 꺾였어요. 방향성이 맞다라고 탔는데 안 가요. 그럼 거기에서 절대 10분, 20분, 30분, 1시간 보지 마세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절대 손절 못 칩니다. 1분 안에 손절 치고 다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 1%, 2%가 아까워서 10%, 15% 손절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1%씩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손절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뭐 알테오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단기 종목보다는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자, 이런 종목도 참고해 가면서 공부하시고 분석할 때 자, 비교 분석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과연 돌파 차트가 나올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제 예상과 다르게 바로 돌파 차트가 나오면서 자, 전고점 뭐 18만 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주고 20만 원, 21만 원, 이제 24만 원까지 왔죠. 뭐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시고요. 이미 돌파 차트가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처음 상장했던 그 분위기를 지금 다 확 뚫어버린 자리고, 이거 주봉입니다. 확 뚫어버렸기 때문에 우주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라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려준다면은 아마도 한 20만원 언저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상방이 어디서 꺾일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뚫기 힘들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겠죠. 뭐 한 18만원 언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사이가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충분히 즐기시면 되시는 거고, 돌파 차트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야 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시고 원칙 반드시 지키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인데,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박장군이라는 도라이가 뭐 2만원이 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손절치라고 한 2만원이 저점이고 거기에서 반등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만원에서 반등했나요? 자, 일봉 보여드릴게요. 자, 18,700원에서 반등했죠. 그냥 개소리 하는 거예요. 걔는 그냥 저점 고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21,000원을 찍고 떨어졌는데, 뭐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저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뭐 거래량이 터진 거는 목요일 하루만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자, 몸뚱이만큼 윗꼬리가 잡혔어요.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져준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뭐 이 정도 퍼포먼스는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자, 이 종목이 떨어진 자리를 보세요. 자, 떨어진 자리, 여기에서 35,000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35,000원에서 1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떨어졌죠. 자, 거의 반토막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겨우 2,000원 남짓 올랐습니다. 2,000원 남짓, 10% 남짓. 이게 바닥일까요? 두고 보시죠. 자, 저는 뭐 SD 바이오 센서하고 시젠을 연말까지 쭉 같이 비교해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축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에 확 줄어있는 상태여서 차트상 보시다시피, 자, 거래량이 막 1000만 주 막 이렇게 터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터지죠.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자기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게 축적된 데이터면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이게 축적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섣불리 눌림목입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저점 잡아서 다시 달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연말까지 볼 거고요. 자, 어쨌든 같이 보는 시젠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죠. 저점인 듯 저점 아닌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7만원도 위태위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시젠은 단기는 아니에요. 단기 종목 아니고요. 뭐 SD 바이오 센서는 성격이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 뭐 부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바이오 관련돼서 상당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뭐 신풍, 박셀,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3대 거품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풍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때가 1월 말이었는데 그때가 12만원 자리에서 지금 6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10만원 언저리 싸주고 뭐 9만원 언저리 싸주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세 하락이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제가 20만원 깨졌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마찬가지 1월 말이었어요. 지금 50%도 못 건졌죠. 셀리버리도 제가 15만원
14만원 언저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절반. 뭐 이런 거품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HLB는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죠. 뭐 이게 무슨 한국판 게임스탑이야. 뭐 대웅제약이나 녹십자는 뭐 워낙에 탄탄한 저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 종목 아니고요. 동국제약은 제가 어떻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아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퍼포먼스도 너무 없고 거래량도 너무 없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조막순 동호회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 그룹이 장난질 치면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담기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 종목 25,000원 수준인데 10만 주도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주 25,000원 25억밖에 안 하잖아요. 25억이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현대바이오는 어느덧 숨이 많이 죽었네요. 현대바이오 뭐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5만 원을 위협하고 막 그 언저리 위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2월 말 3월 달쯤에 이 종목 더 못 갈 거라고 말씀드렸다가 제 예상이 틀리면서 6만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의 바닥을 딱 찍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가 현대바이오의 끝일까요? 이 종목 그거잖아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신풍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근데 만약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부각을 받는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현대바이오가 됐든 신풍제약이 됐든 퍼포먼스는 보여주겠죠. 둘 다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등락폭이 좋기 때문에 단기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뭐 신풍도 현대도 다 모멘텀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주가는 90만 원이지만 저는 미래가 그렇게 밝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워낙에 잡음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CMO 뭐 생산 캐파가 어마어마한 회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닐까요? 월봉상으로 볼게요. 자, 처음에 상장했을 때 12만 5천원, 지금 가격 94만 8천원. 뭐 우주돌파도 이런 우주돌파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긍정적인 회사인 건 사실이지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이 회사가 무슨 대단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오 CMO 위탁 생산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충분히 비싸다. 자, 여기까지 바이오 이야기 하고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쭉 한번 클릭해서 위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네페스, DB하이텍, 뭐 SK머터리얼즈,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덕전자, AD칩스,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SNS텍. 무지하게 많네요. 자, 종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저 SNS텍도 어느 정도 살짝 숨이 죽었다가 달릴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건 사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월봉이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다시 한번 오르락 것처럼 하다가 주봉상 20주봉을 못 뚫고 떨어졌다가 다시 딱 주봉상 21주봉을 딱 걸쳐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일봉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21선도 방향은 상방이고요. 21선 위에 떠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딱 7월 말일 날 8월 초에 잡았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멜랑꼴리했던 7월 말 그 자리에 잡으셨다면은 뭐 정말 괜찮았었을 종목인데 뭐 지금도 살짝 나쁘지 않을까. 거래량은 좀 눌림목 비슷하게 눌려있는 자리고 모멘텀 훼손되지 않은 자리. 뭐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뭐 모멘텀이 됐든 삼성전자의 투자 뭐 인수합병 뭐 미국 공장 증설 뭐 이런 이슈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플러스 계속해서 상방을 찍어가는 종목이죠. 2018년 10월만 하더라도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어느덧 5만원을 찍고 상당폭 조정됐죠. 53,000원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타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수급이랑 돌파갭이나 분봉상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괜찮은 자리라고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확인 안 하고 박장군처럼 야 네가 여기서 간다며 왜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칩셋 미디어도 뭐 자리상 나쁘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 파운드리 관련 뭐 설계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짝은 훼손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도 뭐 이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같이 움직이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칩셋 미디어보다는 약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우상향을 한다면은 칩셋 미디어도 같이 따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대덕전자는 솔직하게 좀 고점 같아요. 뭐 17,000원 자리를 뚫지 못하는 이상 고점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AD칩스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계속해서 뭐 확실하게 뭔가 딱 나오기 전에는 뭐 2,000원 라인 돌파하긴 힘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숨 죽었다가 뜬금포 비슷하게 다시 퍼포먼스 나오고 다시 또 숨 죽었다가 다시 퍼포먼스 나오고 요 반복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 2달 정도 놀았잖아요. 2달 정도 심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갑자기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면서 폭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종목은 다 오버나잇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진짜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그 퍼포먼스가 안 끊기고 고점에서 마무리될 때만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 당일 정리하시고 자 뭔가 느낌이 쎄하고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 싶으면은 익절을 못 하더라도 무조건 손절이라도 하셔야 되세요. 완전 진짜 폭포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잃지 않는 거. 일단 잃지 않아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방에 훅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주식은 자 내가 승률이 90%라고 해도 10번 싸워서 9번 이기고 마지막 한 번을 졌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이 폭락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셔야 되시고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주 초반까지 월화 수까지는 괜찮았는데 목금이 안 좋았죠. 결과적으로 좀 뒷심이 딸리는 한 주였고요. 자, 여기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8월 9일날 뭐 법무부에서 사면 소식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기대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미국 경기도 뭐 고용 지표도 좋다고 하고 뭐 유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됐든 메모리 쪽 수급이 됐든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다 뭐 그렇게 고점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5만 원대 이상 고점에서 뭐 거의 한 3만 원 이상 조정이니까 2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충분하게 조정도 받았고 기간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파노테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은 이 정도에선 가줘야지. 맞습니다. 맞고요. 자, 충분하게 저점 라인 잡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단기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을 보시면서 다른 반도체 비슷한 종목들 순환매, 저점에서 순환매 나오는 종목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오 테크닉스나 솔브레인, 뭐 SK 머터리얼즈, 뭐 소부장이죠. 이런 종목들도 뭐 잘 추세를 보시고요. DB하이텍은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느덧 67,000원이에요. 고점이죠. 어느덧 67,000원. 자, 뭐 전고점을 뚫어 보려고 한번 또 트라이를 하겠죠. 뭐 아까 짚어봤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뭐 시원하게 확 뚫어 준다면은 뭐 돌파 차트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맞고 떨어진다면은 한 5만 원대 초반 보시는 게 맞는 거죠. DB하이텍은 솔직히 뭐 단기로 볼 수도 있고요. 장기로 볼 수도 있고요. 퍼포먼스가 꽤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탄탄한 기업인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D칩스나 이런 종목처럼 많이 불안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나잇도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지 않는 날인 이상에는 어느 정도는 스윙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외에 뭐 네페스도 괜찮습니다. 자리 크게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조정받고 다시 고개 들고 올라서는 모습인데 순환매가 어느 정도 계속 나와줄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고점인데 돌파 차트가 살짝 나왔다가 숨이 죽었어요. 뭐 보시다시피 월봉상 보시면은 확 돌파를 했다가 죽었죠. 뭐 이게 죽었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방에 확 뚫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봉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확실하게 뚫긴 뚫었는데 뚫었다가 바로 죽은 모습이죠. 그렇다고 뭐 많이 죽은 건 아니고 여기에서 살짝 숨을 죽으면서 이 근처 언저리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달려줄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보일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지간한 종목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PPI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뭐 동신건설은 마지막 거리에 살짝 퍼포먼스를 주긴 했는데 조금 약하긴 하죠. 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고 자, PPI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어느덧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요런 자리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요런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 뉴스가 터질지 몰라요. 어떤 이슈로 빵 떠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음봉 자리에서 잘 보시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딱 거래량 세우면서 양봉 두세 개 터트리거나 돌파겐 만들면서 후다닥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는 초입에 바로 따라 들어가신다면은 뭐
충분하게 뭐 5% 10% 우습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점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바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수급이나 돌파갭 양봉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뭐 대선 테마까지 쭉 훑어봤고요. 아주 IB 투자는 뭐 비슷해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선 테마처럼 그렇게 한번 달릴 수도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도 저도 아닌 흐름으로 계속 저점 갱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 들어가신 분들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수급 붙을 때 이슈 터질 때 뭐 1000만 주 가까이 막 거래량 붙여가면서 그 이상 거래량 터질 때 돌파갭이나 분봉상 양봉 확인하시고 얼마든지 퍼포먼스만 즐기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나티 같은 경우에 조금 빠져줬으면 어떨까, 살짝 숨이 죽어서 퍼포먼스가 12,000원까지 나왔어도 한 11,000원 초반대나 이렇게 한번 훅 떨어져 줘야지 들어갈 만한, 아직까지는 아난티가 훅 막 이렇게 그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퍼포먼스만 주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주면 가장 거래하기가 마음 편한 거죠.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퍼포먼스만 계속 주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기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먹고 고점에서 털고 이렇게 먹고 또 먹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조금 길지만 결과적으로는 쭉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뭐 안 좋은 흐름일 것 같진 않은데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에만 집중하자. 지수는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퍼포먼스만 나오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잘 담아 놓으시고 차트 한 5개 정도 띄워 놓으시고요. 그 차트 중에서 순간 체결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빨간불을 찍어주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잘 잡으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언제나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주식이나 증권, 뭐 금융, 보험, 시사 관련된 깨알 정보는 모두 다 내게 맡겨라.